어둠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커튼 사이로 가로등 빛이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아니어도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견디듯이. 책상 앞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펜은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종이 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잉크병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 어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70년이 넘는 삶이 그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양옆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은 그가 얼마나 많이 생각해왔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뎌지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을 꿰뚫어보는 그 시선이 평생 그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워입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말한 철학자였습니다. 행복이란 잠시 고통이 멈춘 순간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유전자의 속임수이며 인간관계는 이기심의 겉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무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염세주의자라 불렀습니다. 동료 철학자들은 비웃었습니다. 대학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대중은 그의 책을 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완전한 무명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개인적 불행에서 태어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너무나 깊이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너무나 정직하게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고통을, 자기 기만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면 행복해진다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말했습니다. 불편하고 우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왜 그는 세상을 그토록 어둡게 바라봤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 길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의 철학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788년 2월 발트의 연안의 항구 도시 단치. 눈이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도시의 상인들은 벌써 부두로 나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박들은 얼어붙은 바다를 헤치며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상인 하일리히 쇼펜하워의 저택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방이 12개나 되었고 하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매일 고급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 하일리히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무역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교양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산도, 교육도, 미래도. 이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당연히 행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하일리히는 엄격하고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삶에서는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침울한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들에게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웃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할 때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어떤 배가 어느 항구로 떠났는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랐는지, 누구와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하지만 그것도 기쁨이 아니라 의무를 말하는 투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재산을 늘리는 것도 그에게는 그저 해야 할 일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달랐습니다. 22살의 젊은 여성이었고
사교적이고 활달했으며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읽고 음악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일리히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나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었습니다. 재산과 재산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책 속의 세계, 예술가들의 살롱, 자유로운 대화가 있는 곳. 어린 아르투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부모가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은 집, 웃음소리는 있어도 진짜 기쁨은 없는 저녁 식탁, 돈은 넘쳐났지만 온기는 없는 방들, 비싼 가구로 가득 찼지만 사랑은 없는 곳. 아이는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면이 공허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것이 그가 평생 동안 가지고 다닐 첫 번째 통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상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르투어를 유럽 각지로 데려다니며 상업 교육을 시켰습니다. 9살부터 시작된 여행이었습니다. 파리, 런던, 네덜란드, 벨기에. 소녀는 화려한 도시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허영뿐이었습니다. 런던의 공장에서 그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기계 앞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겨우 6살, 7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손가락이 부러져도 멈추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감독관이 채찍을 들고 서 있었으니까요. 산업혁명의 풍요 뒤에 숨은 것이었습니다. 파리의 살롱에서는 가면을 쓴 듯한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귀족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우아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고 이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의범절 뒤에 숨은 것들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항구에서는 돈을 위해 서로를 속이는 상인들을 목격했습니다. 썩은 물건에 향수를 뿌려 팔고 저울을 조작하고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는 정직과 신의를 설교하는 목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6살이 된 아르투어는 이미 세상의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쫓지만 그들이 잡는 것은 항상 고통뿐이라고.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새로운 욕망으로 바뀌며 만족이란 순간적인 착각에 불과하다고. 16살 소년의 글이라고 믿기 어려운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러던 1805년 4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고 다락에서 떨어진 사고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고 전날 밤에도 혼자 창고를 배회했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17살 소녀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삶을 보며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해도, 부유해도, 명예를 얻어도 내면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자신의 어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소녀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잉크병은 말라 있었습니다. 펜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항구가 보였습니다. 배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한 가족이 무너져도 세상은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배운 두 번째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 요한나는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석 달도 되지 않아 그녀는 단치일을 떠나 바이마르로 이사했습니다. 바이마르는 괴테가 사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예술가와 작가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문학살롱을 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그녀의 집에는 시인과 화가와 음악가와 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시를 낭송하고, 최신 문학 작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요한나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재치와 교양에 감탄했습니다. 당대의 거장 괴테조차 그녀의 살롱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요한나 쇼펜하워는 바이마르 사교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된 아르투어가 바이마르를 방문했을 때 어머니는 냉담했습니다. 살롱에 손님들이 모인 저녁, 젊은 쇼펜하워는 구석에 앉아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정신의 고귀함에 대해,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 아르투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예술도 결국 고통을 잊기 위한 도피일 뿐이라고. 사랑은 종족 보존 본능의 가면이고, 인간의 역사는 어리석음의 연속이라고. 삶의 본질은 고통이며, 낙관주의는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기만이라고. 살롱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 집에 있으면 모든 게 망가진다고. 네가 아버지를 닮아서 견딜 수 없다고. 그 우울한 성격을, 그 비관적인 시선을, 그 냉소적인 태도를 물려받았다고. 아르투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진실을 말할 뿐이라고. 어머니가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라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면 자신은 이미 유명한 작가이며 괴테도 인정하는 문인이라고. 아들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0년 후에는 어머니의 이름은 잊혀지고 자신의 이름만 남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아들 덕분에만 기억될 것이라고.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결국 모자는 결별했습니다. 20살의 청년은 어머니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어머니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1838년에 죽었을 때조차 그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훗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화해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쇼펜하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자신의 예언이 맞았다고. 냉혹한 말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요한나 쇼펜하워의 소설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학자 쇼펜하워의 어머니로 모든 전기에 등장합니다. 그 결별은 쇼펜하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유일하게 가까웠어야 할 사람마저 자신을 거부했다는 사실, 어머니조차 자신의 존재를 짐으로 여겼다는 경험, 그것은 그의 철학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결국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것, 부모의 사랑마저도 조건부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인체를 해부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일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가 아니라 정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삶이 왜 무의미한지, 욕망이 왜 끝이 없는지, 곧 철학으로 전향했습니다. 플라톤과 칸트를 읽으며 그는 자신만의 사상을 다듬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 불리던 피이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이테를 경멸했습니다.
피에테는 세계를 자아의 창조물로 보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허황된 이상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자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의지가 만들어낸 고통의 무대일 뿐이라고. 강의 중에 그는 공개적으로 피에테와 논쟁했습니다. 교수는 화를 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의실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권위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살의 쇼펜하우어는 외롭고 불행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는 결별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거부한다면 자신이 세상을 먼저 거부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볼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드레스덴의 작은 출판사. 30살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원고를 출판사 사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원고였습니다. 4해 동안 밤낮으로 쓴 결과물이었습니다. 제목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칸트 이후 가장 중요한 철학서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플라톤 이후 가장 위대한 책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는 출판사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1000년 동안 읽힐 것이라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책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출판사 사장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원고를 넘겨보았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우울하며 대중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열정이 워낙 대단해서, 그리고 저자가 출판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결국 출판을 승낙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의 본질은 의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성적이거나 목적을 가진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맹목적이고 충동적이며 끝없이 갈구하는 힘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번식하고자 하는 의지,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 이유도 없고 목표도 없으며 그저 존재하고 팽창하려는 근원적 충동. 모든 생명체는 이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무가 햇빛을 향해 뻗는 것, 동물이 먹이를 쫓는 것,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모두 이 맹목적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지만 사실은 거대한 의지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음식을 얻으면 배부름이 지겨워져 다시 배고픔을 원합니다. 가난하면 돈을 원하고, 돈을 벌면 권력을 원하며, 권력을 얻으면 명예를 원하고, 명예를 얻으면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을 얻으면 그것도 곧 시들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만족은 잠깐이고 갈망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인간 조건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욕망은 결핍의 다른 이름이고 결핍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은 잠시 고통이 멈춘 상태일 뿐, 진정한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적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고통이 없는 순간이 행복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랑에 대해서도 냉혹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은 종족 보존을 위한 의지의 계략일 뿐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그들의 유전자가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속임수였습니다. 연인들은 자유의지로 사랑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본능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이 식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 강렬한 감정이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은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때로는 증오하게 됩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수한 우정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정은 상호 이익에 기반합니다. 친구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면 관계는 끝납니다. 심지어 부모의 사랑마저도 본능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를 보호하려는 생물학적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경험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자 냉정하게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이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욕망도 고통도 두려움도 없이 대상 그 자체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자아가 사라진 듯한 경험. 특히 음악은 특별했습니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의 직접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술은 의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지만 음악은 의지를 직접 드러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저녁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그 시간만큼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금욕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의지 자체를 부정하고 욕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불교의 열반처럼 모든 집착을 버리고 무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 해방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우파니샤드에서 자신의 철학과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자신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은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은 가래이며 가래를 끊으면 해탈한다는 가르침. 서양 철학자 중에서 불교를 진지하게 연구한 최초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책은 완성되었습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며 이 책이 자신의 명성을 확립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역사에 남을 철학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평론가들의 찬사를 상상했습니다. 대학에서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몰려드는 광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성공을 듣고 후회하는 모습까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책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출판되고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어떤 평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문에도 잡지에도 학술지에도 이 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몇 서평이 나왔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비관적이라는 평가, 위험한 사상이라는 비난.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인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우울한 헛소리일 뿐이라고. 대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판 500부 중에서 겨우 100부 정도만 팔렸습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했습니다. 세상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대중은 어리석고 평론가들은 부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분노 뒤에는 깊은 좌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되뇌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 철학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옳다. 다만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다.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의 전성시대였습니다. 헤겔은 베를린 대학의 교수였고 프로이센 정부의 지지를 받았으며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헤겔은 역사가 이성의 진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계 정신이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낙관적이고 웅장한 체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역사가 의미 있고 미래가 밝으며 고통에도 목적이 있다는 믿음을 원했습니다. 쇼펜하워는 헤겔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헤겔의 철학을 사기꾼의 헛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한데 무슨 진보냐고. 역사는 똑같은 비극의 반복일 뿐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헤겔은 권력에 아부하는 어용 철학자라고, 그의 변증법은 애매모호한 말장난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헤겔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워를 버렸습니다. 1820년 봄, 쇼펜하워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32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야심만만했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며 헤겔의 허황된 이상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강의 시간을 헤겔의 강의 시간과 정확히 같게 배정한 것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 헤겔이 강의하는 바로 그 시간에 자신도 강의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헤겔 대신 자신을 선택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헤겔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고 프로이센 왕실의 후원을 받았으며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그의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무명의 시간 강사가 감히 헤겔과 경쟁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자신만했습니다. 진리가 권위를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리석지 않다면 당연히 자신의 강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강의 날 오전 쇼펜하워는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강의 노트를 펼쳐놓고 칠판에 제목을 썼습니다. 철학 전반에 관하여. 그리고 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모두 건너편 헤겔의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쇼펜하워의 강의실 문을 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쇼펜하워의 강의실에는 단 5명의 학생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복도 건너편에서는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쇼펜하워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5명이라도 진지한 학생들이라면 가르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기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5명이던 학생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의는 너무 어두웠습니다. 삶은 고통이고 역사는 무의미하며 인간은 맹목적 의지의 노예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학생들은 희망과 영감을 원했는데 쇼펜하워는 절망과 체념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쇼펜하워는 대답했습니다. 욕망을 최소화하고 기대를 낮추며 금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술을 감상하거나 명상을 통해 잠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입니다. 학생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학생은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한가요? 쇼펜하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욕망이 생길 뿐입니다. 성공은 고통의 형태를 바꿀 뿐, 고통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 학생도 떠났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쇼펜하워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랑은 종족 보존 본능의 가면입니다.
열정이 식으면 환멸만 남습니다. 마지막 학생마저 떠났습니다.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 교실에서 홀로 강의 노트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편 헤겔의 강의실은 여전히 만원이었습니다. 헤겔은 스타였고 쇼펜하우어는 실패자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했습니다. 학생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달콤한 거짓말을 쫓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학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장사꾼의 소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학기 만에 쇼펜하우어의 강의는 끝났습니다. 그는 대학을 떠났습니다. 자신은 학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세상이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혼자서라도 철학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시대를 위해 글을 쓰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 쓴다. 진리는 항상 처음에는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는 격렬히 반대당하며 마지막에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나는 세 번째 단계를 기다릴 것이다. 그 무렵 베를린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1831년 여름, 동유럽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독일로 퍼져왔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시체를 실은 수레가 다녔습니다. 8월에 헤겔이 콜레라에 감염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의사들이 찾아왔지만 당시 의학으로는 콜레라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헤겔은 사망했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소식을 듣고 베를린을 떠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콜레라가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그의 철학대로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텐데. 정작 본인은 겁쟁이처럼 도망쳤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비난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불필요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현명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죽음을 피한다고.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한 그는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마인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 한 칸에서 개 한 마리와 함께 완전한 고독 속에서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면 자신도 세상을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30년을 프랑크푸르트의 쇠네아우스지히트 거리 17번지. 쇼펜하우어는 마인강이 내려다 보이는 2층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방 3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서재, 침실, 그리고 식당 겸 거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보낼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 정각에 일어났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찬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찬물 목욕은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의지를 단련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오전 내내 글을 썼습니다. 서재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마인강이 흘렀고 배들이 지나갔으며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종이 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루에 딱 5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 시간 동안에는 누가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정확히 12시에 같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앵글리셔 호프라는 이름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의 단골이었던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구석 테이블, 다른 손님들과 멀리 떨어진 자리. 그는 혼자 식사했지만 테이블에는 항상 두 개의 접시가 놓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트마, 그가 키우는 푸들이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세계 영혼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이상한 노인은 개를 사람처럼 대우한다고, 개와 대화를 나누고, 개의 의견을 묻는다고. 하지만 쇼펜하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를 사람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개는 배신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교활함과 위선에 물들지 않은 생명이라고. 점심 식사 후 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것도 빠짐없이 매일 2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 코스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와 마인강을 따라 남쪽으로 걷고, 다리를 건너 돌아오는 경로였습니다. 정확히 5km 거리였습니다. 그는 이 길을 30년 동안 매일 걸었습니다. 아트만은 언제나 그의 곁을 따라왔습니다. 묻지 않아도 개는 주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워는 산책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때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때로는 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노인으로 여겼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산책하고, 누구와도 인사하지 않으며, 개에게만 말을 거는 괴짜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어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장난기 많은 청년이 그에게 걸었습니다. 노인장개와 대화하면 개가 대답이라도 합니까? 쇼펜하워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개는 적어도 자네처럼 어리석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청년은 화가 나서 쇼펜하워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폭행죄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청년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쇼펜하워는 만족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요. 저녁에는 오페라나 극장을 관람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사교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관객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도착해서 끝나자마자 떠났습니다.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로시니와 모차르트를 사랑했습니다. 오페라를 보는 동안만큼은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이 그를 일상의 고통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독서를 했습니다. 플라톤, 칸트, 우파니샤드, 불경. 그는 이 책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새로운 책보다는 오래된 고전을 선호했습니다. 진리는 새롭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그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언제나 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둑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심한 불면증을 앓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권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만약 견딜 수 없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 하지만 총을 쏘지는 않았습니다. 삶이 고통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읽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일과는 거의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수도승처럼 금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몇몇 지인이 있었지만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이기심에 기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개를 키웠습니다. 아트마가 죽으면 또 다른 푸드를 입양했고 그 개도 항상 아트마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영혼은 하나이므로 개의 육체가 바뀌어도 이름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그는 재산 관리에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평생을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은행 예금과 채권과 주식에 투자했고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부정한 철학자는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철학대로라면 재산도 무의미할 텐데 왜 그리 열심히 돈을 관리하십니까? 쇼펜하워는 대답했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지는 못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은 확실하다고. 재산은 고통을 줄여주는 방패라고. 가난은 추가적인 고통일 뿐이라고. 일관된 것 같으면서도 모순된 삶이었습니다. 금욕을 설교하면서 쾌락을 즐겼고 욕망을 부정하면서 재산을 불렸으며 사람을 멀리하면서 명성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은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계속 썼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진리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세상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뿐이라고. 나는 내 시대를 위해 쓰지 않는다고. 미래를 위해 쓴다고. 창밖으로는 마인강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졌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워는 기다렸습니다.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변화를 외치며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유혈진압으로 끝났습니다. 왕정은 그대로였고 불평등은 여전했으며 민중의 희망은 짓밟혔습니다. 헤겔이 말한 역사의 진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과 억압, 가난과 불평등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불을 가져왔지만 노동자들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과학도 발전했지만 행복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놀라운 발명품들이 쏟아졌지만 사람들의 삶은 더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었습니다. 인간이 신의 특별한 창조물이 아니라 동물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 자연은 목적도 없고 자비도 없는 맹목적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쇼펜하워가 이미 30년 전에 말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이 그의 책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먼지 쌓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찾아낸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노인이 이미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사실에 한 젊은 철학자가 쇼펜하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책이 제 삶을 바꿨다고. 당신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왜 더 일찍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후회스럽다고 썼습니다. 쇼펜하워는 그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통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의 철학이 제 삶을 바꿨다고. 당신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출판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책을 재출판하고 싶다고. 이번에는 팔릴 것 같다고. 쇼펜하워는 냉정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초판보다 더 좋은 종이에, 더 큰 활자로, 더 많은 인쇄를 달라고. 출판사는 승낙했습니다.
1851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팔렸습니다. 서점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대학에서는 그의 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평론가들이 그를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어제까지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존경을 표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명예 교수직을 제안한다고. 30년 전에 그를 쫓아낸 바로 그 대학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와서 주는 명예 따위는 필요 없다고. 자신은 이미 역사가 인정한 철학자라고. 젊은 학자들이 프랑크푸르트를 찾아왔습니다. 거장을 만나고 싶다고.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어느 젊은 철학도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은 항상 알고 있었다고.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다만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라고. 1853년 바그너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습니다. 바그너는 쇼펜하우어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 철학이 제 오페라에 영감을 주었다고. 특히 의지와 음악에 대한 통찰이 놀라웠다고. 쇼펜하우어는 바그너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명성의 정점에서도 그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추종자는 많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인가? 30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이 이것인가? 마인강은 여전히 흘렀고 별들은 여전히 빛났으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명성도, 인정도, 결국 삶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고, 고독은 여전히 고독이며, 죽음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이 결국 진리를 인정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860년 쇼펜하우어는 72살이었습니다.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차올랐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자주 멈춰서 쉬어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고 가슴에서는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과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7시에 일어났고 찬물로 목욕했으며 오전 내내 글을 썼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펜이 떨렸고 글씨가 흐려졌으며 문장을 완성하기 전에 생각이 흩어지곤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의지로의 귀환이라고. 개별적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해방이라고. 평생 가르쳐 왔으니까요.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산책을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죽을 때가 되면 어차피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거리는 먼지로 뒤덮였고 마인 강물은 줄어들었으며 나무들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후 2시,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아트만은 혀를 내밀고 헐떡였지만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노인과 늙은 개,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마인강을 걷다가 그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었는데 이제는 중간에 앉아야 했습니다. 숨이 너무 가빠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느리게 흐르는 물, 끝없이 흐르는 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물. 삶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미 없이 흐르다가 결국 바다로 사라지는 것. 한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쇼펜하워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행복하다고 믿겠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쉽게 일상이 되고 일상은 지루해지며 결국 후회만 남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을, 저 젊은이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을, 젊음을, 앞에 남은 긴 시간을. 그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도 별다른 처방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노안이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천장에는 작은 금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으니까요. 그 금을 따라 눈을 움직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삶은 무엇이었나? 의미가 있었나? 성공했나? 그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의미는 없었다고. 모든 삶은 무의미하니까. 하지만 자신은 적어도 그 무의미함을 정직하게 대면했다고. 거짓 위안에 도피하지 않았다고.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추종자들, 지인들. 그들은 거장의 임종을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길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지쳤고 말하기가 힘들었으며 사실 그들과 나눌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음은 개별 의식의 소멸이지만 의지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나라는 환상이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쇼펜하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믿는다기보다는 그것이 논리적 결론이라고. 나무는 죽어도 숲은 남는다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철학을 믿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 앞에서 의심이 드는 걸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쇼펜하워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쇼펜하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어리석은 감정이라고.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 없으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있다고. 더 많은 글을 쓰고 싶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9월의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가시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삶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생 삶을 부정했는데 죽음 앞에서 삶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을 바로잡았습니다. 이것도 환상이라고. 죽음이 다가오니까 삶이 소중해 보이는 것뿐이라고. 의지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아트마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개는 주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쇼펜하워는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 살았다고. 욕심 없이, 정직하게, 충실하게.
인간보다 나은 삶이었다고. 다음 생에도 개로 태어나라고. 인간보다 훨씬 낫다고.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쇼펜하워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고, 공기가 목구멍까지만 오고 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파로 옮겼습니다.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것이 숨쉬기 편했습니다. 아트마도 따라왔습니다. 소파 옆 바닥에 누웠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쇼펜하워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단치기에서 태어난 부유한 소년, 세상을 여행하며 환멸을 배운 청년,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젊은이, 무명의 철학자로 30년을 보낸 중년,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은 노년. 파란만장했을까요? 아니면 단조로웠을까요? 그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정직했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회색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한 빛이었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쇼펜하워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죽음 전의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1860년 9월 21일 아침 8시경 하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쇼펜하워는 소파에 앉은 채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고통의 흔적은 없었고 두려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트만은 주인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는 짖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주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평화롭게 간 것 같다고.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신문에 부고가 실렸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 향년 72살로 별세. 유럽 각지의 신문이 그의 죽음을 보도했습니다. 수많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를 잃었다고. 그의 사상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인류의 큰 스승이 떠났다고. 하지만 쇼펜하워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9월 26일에 치러졌습니다. 간소하게. 그가 원한 대로. 종교의식 없이. 목사 없이. 기도 없이. 단지 몇몇 친구들과 제자들만 참석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명확했습니다. 화려한 장례는 원하지 않는다고. 묘비에는 이름만 새기라고. 긴 추도사도, 형용사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단지 아르투어 쇼펜하워라고만 새기라고. 프랑크푸르트 주묘지에 그는 묻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묘비에는 정말로 이름만 새겨졌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워. 1788에서 1860.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는 유언으로 상당한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프로이센 전쟁에서 다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도 기부했습니다. 세상을 부정했던 철학자가 마지막에는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남긴 것입니다. 아트만은 한 제자가 입양했습니다. 개는 새 주인을 따랐지만 자주 쇼펜하워의 무덤을 찾았다고 합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아트마도 죽었습니다. 제자는 개를 쇼펜하워의 묘에 묻어주었습니다. 주인과 개. 마침내 함께 쉬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워가 죽은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증오했던 헤겔도 잊혔습니다. 프로이센 왕국도, 오스트리아 제국도, 그가 알던 유럽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니체가 그의 책을 읽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나중에는 스승을 넘어서려 했지만 니체의 철학은 쇼펜하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바그너는 쇼펜하워의 철학을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쇼펜하워의 의지 철학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욕망과 죽음, 갈망과 해방의 이야기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책을 읽고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쇼펜하워는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도 쇼펜하워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의식 아래의 무의식,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충동, 억압된 욕망. 이 모든 개념은 쇼펜하워의 맹목적 의지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쇼펜하워를 평생 읽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쇼펜하워의 글은 나에게 평화를 준다고. 토마스 만, 카프카, 베케트, 수많은 작가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작품 속에는 쇼펜하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삶의 부조리, 욕망의 허무, 의미의 부재. 왜일까요? 왜 이렇게 어둡고 비관적인 철학이 이토록 많은 천재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왜 죽은 지 100년이 넘은 철학자의 말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쇼펜하워가 정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삶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쉽게 얻어진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공정하다고, 노력하면 보상받는다고,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세상은 아름답다고, 역사는 진보한다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종교는 말합니다. 신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내세에서 보상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도 고통받고, 사랑해도 배신당하며, 노력해도 실패합니다. 착한 사람이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이 번영합니다. 정의는 승리하지 않고, 진실은 묻힙니다. 쇼펜하워는 그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삶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행복을 쫓을수록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것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관적인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방법이 있다고.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며, 순간을 관조하는 법을 배우면 고통을 덜 수 있다고. 예술을 감상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면 잠시나마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의미를 찾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냥 살아도 된다고. 현대인들은 그의 말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어디를 봐도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며,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누구나 고통받고,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가끔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실패자로 낙인 찍힐까봐. 쇼펜하워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냥 살아도 된다고. 위대할 필요 없고, 성공할 필요 없으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삶은 원래 무의미하고, 그게 정상이라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가 가장 큰 위안을 준다는 것이. 하지만 그것은 역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실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희망보다 정직한 절망이 더 편안한 것입니다. 오늘날 쇼펜하우어의 책은 전 세계에서 읽힙니다.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심리학자들이 인용하며 자기 계발서에서도 등장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인정을 죽은 지 100년이 넘어서 받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가 산책하던 마인강 둔치에는 그의 이름을 딴 산책로가 생겼습니다. 그가 살던 아파트 건물에는 기념 동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죽은 후에 인정이 무슨 소용이냐고. 결국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질 뿐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펼치고 있을 것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 사랑에 실패한 사람,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 그들은 그의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삶이 원래 그런 거구나.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고통인 거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냥 살아도 충분하다는 것. 쇼펜하우어의 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꽃을 놓고 잠시 서서 묵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요? 어떤 위로를 구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이 사람도 고통받았구나. 이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갔구나. 그것이 위로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 그도 실패했고 고독했으며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실을 지켰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없애지 못했고 해결책을 주지 못했으며 구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을 남겼습니다. 환상 없이,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삶을 대하는 방법을. 행복을 강요당하는 시대에 그는 불행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강요당하는 시대에 그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의미를 강요당하는 시대에 그는 무의미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행복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 밤이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100년 전 프랑크푸르트의 그 노인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간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망한다. 의미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미를 찾는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모순되고 불합리하며 때로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정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위로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희망을 팔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이상하게도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쇼펜하우어의 묘비에는 그의 이름만 새겨져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에서 1860. 긴 설명도 없고 화려한 추도사도 없으며 형용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 고독했지만 정직했던, 불행했지만 진실했던, 사랑받지 못했지만 자기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의 삶은 성공적이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자신도 아마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의미를 부정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자신의 진실에 충실했다는 것, 세상이 원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의 책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 행복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 그들은 그의 글을 읽으며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고독한 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인 것이 때로는 가장 정직한 상태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불행한 자들에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행복을 강요하는 세상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 자들에게 의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미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들은 차갑게 빛납니다. 우주는 거대하고 우리는 작으며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숨 쉬고 생각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아름답기도 한 이 순간을 쇼펜하워가 프랑크푸르트의 창가에 앉아 마인강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보나요? 무엇을 느끼나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냥 밤이고, 그냥 어둠이며,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것일 뿐.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간다. 이것이 쇼펜하워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희망도 아니고, 절망도 아닌, 그저 정직한 관찰. 그리고 그 정직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은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을 부정한 철학자 쇼펜하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원하는 거짓말 대신 자신이 보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쇼펜하워 자신도 완벽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그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자체가 어쩌면 가장 정직한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